유력한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토론에 오셨는데 네.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경원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뭐 우리 요즘에 너무 고용도 어렵고 힘든데 좀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다른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했는데 이 마침 토론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많이들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오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여기 올 때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이게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태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판결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좀 탄핵 심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법을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헌법재판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시비가 그 위원의 선임 과정이나 재판의 진행 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빨리 좀 더 속도를 내서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국론이 그야말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의 절차 진행과 또 결론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성이 조금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제가 말씀하니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만장일치로 파면한다,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봤습니다.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 대항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다. 체육관 대통령, 우린 싫다. 뭐 유신 대통령도 싫다. 이런 온 국민들의 염원과 열화 같은 노력에 의해서 1987년 대한민국 직선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직선제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것은 유신 이후에 무려 15년 이상에 걸쳐서 많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헌법이고 또 직선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한 박근혜 대통령 그 헌법재판 만장일치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 과연 그런 정도로 무거운 그 직분을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보다 더 숙고하시고 그 절차를 정말 국민들 누구라도 어느 편이든 좋습니다. 저는 탄핵 찬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이라도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는 이러한 헌법재판소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곡하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
최근에 범보수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계신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진단을 해주시나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뭐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무슨 다른 뭐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리고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우려 여기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돼서 저한테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은 우선 출마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지 합당성도 다른 후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확장성이 있느냐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우리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제가 3번 했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도지사도 2번 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봤는데 그 모든 어떤 과정에서든지 간에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제가 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다. 이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의 그 의사록이 지금 다 기록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로서 제가 한 일도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든 공적, 사적 그 행위와 제가 한 그 방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도가 누가 중도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가장 밑바닥 소록도 한센촌부터 경기도 6개 한센 마을부터 그분들로부터 제가 같이 가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울고 정말 힘들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존의 모든 규정을 이기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이 공직자의 최대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하고도 함께 느꼈고 뭐 우리 국회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바가 정말 소외된 가장 어려운 분들 지금 같으면 5인 미만의 노동자들, 실업자들, 집에서 쉬었은 청년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 그분들과 함께 그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손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한 번도 바뀌어본 적도 없고 제가 좌쪽에 있었든 우쪽에 왔었든 간에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하실 거는 뭐 받아야 되는 거는 충분히 비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연합뉴스 조다원입니다. 오늘 당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에 조금 책임이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정치 복귀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동훈 대표님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는 분이고 다른 어떤 후보든지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든지 뭐 다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처럼 나이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40세 돼 있잖아요. 나이가 모자라서 뭐 자격이 안 되는 이런 분들 빼고 이제 나이가 됐으니 나오겠다. 뭐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나이가 되고 또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도 출마를 선언하실 수 있고 출마하실 수 있고 그런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 야권 1위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진보적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오랜 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고 그분 때문에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전집을 읽으면서 기념사 앞에 제가 지금도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에 있었겠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진보적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이 전기불 하나 없는 깜깜한 세상에서 이 밝고 너무나 좋은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분이 진보지. 무엇이 진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뭐 남이 뭐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논할 바가 아닌데 다만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청렴한 사람이라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분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분이 공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공직자에게 공직자는 법과 규정보다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찾아 나서고 어려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들을 손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 이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사명이 아니냐고 저는 늘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도지사 할 때나 공직자에게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져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동서고금의 공통된 나라입니다. 공직자는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 공직자는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자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침도 없이 어떤 후회도 없이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하셨던 김구 선생 국적 중국이란 발언과 예전에 일제시대 이제 국적 일본이다 이거 관련해서 망발이고 일제시대 사관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사학계가 상당한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국 초기에는 연구가 좀 덜 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사학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료에 바탕하여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우리는 역사를 겸허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역사를 바라보거나 또 누가 이야기한다고 거기 따라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방향에 어떤 족적을 가졌는지를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나라를 잃고 국적을 잃었을 때의 그 역사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때라야만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것도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직접 관심을 가지고 이해창 총재가 선거에 졌을 때 그때 우리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재판정에서 그 검표를 실어했습니다. 영등포 여기 법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사무부총장으로서 실무자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쭉 봤는데 뭐 몇 표 차이가 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요. 박혁규 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국회의원인데 3표 차를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별명이 박세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했는데 가서 제가 봤는데 오히려 뭐 한 표 더 생겨서 4표가 됐나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민경호 의원이 인천 연수을에서 부정선거 할 때
저도 그때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그때도 같이 보니까 뭐 몇 상당한 정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논란은 첫째,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릴 행정적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다 하는 분들한테 무엇이 부정선거인지를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제기하는 게 첫째, 사전투표제의 문제입니다. 사전투표가 관외 사전투표는 특히 뭐 제가 저 광주에 가서 투표를 했다. 그럼 그 사전투표 광주에서 한 걸 그것이 우송으로 다시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이쪽에 서울 집중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제가 사는 관악구 같은 관악구 갑인데 저는 관악갑에 선관위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관내에서 이루어져 관내 사전투표가 이루어져서 이까지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 제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함을 보관을 5일이죠. 5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 무슨 부정이 없느냐. CCTV가 설정, 저는 CCTV가 없었어요. 있는데도 있었죠. 없는데. 뭐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의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의문 제기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의문을 보다 더 안전하고 착오가 없게 보완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자기들끼리 다 했는데 왜 또 묻느냐 이런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고용노동부나 경기도나 어떤 민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항상 친절하게 항상 충분하게 납득할 때까지 계속 답을 해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홀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부정선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뭐 외부에서 해킹으로 이 컴퓨터나 서버를 조작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이제 검증을 하기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개수기 세는 거, 이게 여기서 조작이 있지 않냐.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다시 개표하고 세고 대비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컴퓨터의 일정한 집계 과정에서 오류나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더 공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정부 기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부정선거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답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이라는 분은 뇌물도 받아먹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뭐 50억 그러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뭐 특혜 채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다른 부정비리의 문제가 선거 전반의 부정비리로 비화 확산되는 이 과정은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과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또 더 승복 안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하게 해결해 나가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를 고쳐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을 잘 말씀을 경청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고 오요한나 사건 촉구내에 야당이 따로 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 오요한나 오요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지금 특별 근로감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고용노동부는 이 방송사, 특히 MBC 같은 데는 꼬모이 직장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꼬모이 직장에 기상캐스터가 됐는데 그분이 꿈을 이루진 않고 죽음이 되어서 나온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MBC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좋은 젊은이가 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저희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형식으로 그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꼬모이 직장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도 주장하고 있고 일부 대권 주자들이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들어요. 저는 뭐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준비가 너무 없습니다.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토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소원 관련된 답변 있으시죠? 반도체 특별법 보십시오. 여러분 반도체 우리 삼성이 TSMC에 비해서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가.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년 만에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구마모토는 일본에서 아주 규슈 지역이 아주 시골이거든요. 혼슈하고도 또 다른 그런 아주 그냥 이 시골에서 TSMC가 가동이 되는데 2년 걸려요. 우리는 용인은 수도권에서 아주 좋은 땅입니다. 용인에서 지금 SK나 삼성이 시작한 7년이 됐는데 아직 뭐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속도가 일본의 속도보다 늦어졌고 중국 만만디 중국이라는데 중국보다 우리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미국보다도 늦어졌습니다. 성장 속도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늦은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데 이게 왜 추락합니까? 반도체는 한마디로 이 물건이 속도 전쟁입니다. 늦으면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격차 빨라야 돼요. 격차, 초격차를 확대하고 늘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노동자들 건강이 해치면 어떡하나.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그 얼마든지 우리가 일과 건강이 양립할 수 있고 그런 과학, 의료 기술이 발달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어떤 자기 주장에 매달려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못하겠다. 미국으로 탈출하자. 또는 외국으로 탈출하자. 또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데는 뭐 다른 나라로 다 탈출하자. 지금 엑소더스 코리아가 얼마나 급속하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안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쉬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자리가 반도체라든지 고임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고임금고 연봉 1억 이상, 그 다음에 R&D, 연구기술지 이런 또 반도체 같은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서 먹사니즘을 말합니까?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르사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됐죠? 장관님, 저번에 그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께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국회에 있어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계엄을 대통령께서 뭐 답답하시니까 계엄하셨다. 이거는 일거에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계엄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저는 이제 요즘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이 계엄에 대해서 미리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계엄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 이 계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첫째, 계엄을 하려면 군을 완전하게 장악해야 돼. 박정희 그 당시 현역 군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이 계엄을 합니다. 군을 장악한 사람. 두 번째, 그 군이 계엄을 했을 때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뭐가 호응합니까? 그리고 군을 장악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여기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 군 장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도 않은 때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계엄을 하냐,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계엄은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제가 극구 만류하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한테 그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로 그런 말 꺼내지도 말하고 저는 단호하게 계속 거부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전부터 계엄 말씀 많이 들었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추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계엄밖에 되겠냐 이런 말을 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답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 거명을 하라 그러면 제가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시 현재 국무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은 아니고 그냥 옛날 군에 계셨거나 그런 분들 알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고, 또는 막 답답하니까 계엄이라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건 여러분 카톡 같은 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대통령 계엄하시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게 군 장악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하셨다 그런 취지를 읽힐 수 있어서 될 수 없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더 구체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는 나중에 그건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현역의 박정희 대통령 그때 현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움직이는 그 예하 계엄에 동원된 부대들도 실제로 그 현역 군인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현역이. 대통령이 계엄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다른 군이나 장성들로부터 계엄을 해야 한다. 현역 군인들 아니고 퇴역하신 분이라든지 지금 너무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말씀대로 부정선거다 무슨 왜 그러면은 이 부정 비리를 보고도 방치하느냐 이래 가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이거는 계엄밖에 됐겠느냐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의 의사를 들으셨다는 아니지. 대통령 아니라 그 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도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대통령 계엄하기 전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군이 설령 장악돼서 국민이 원했더라도 찬성했을 거라는 반대하실 거라는 예? 그 말은 군이 장악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또 전혀 정확히 안 된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죠? 군이라는 사람이 김용현 장관은 또 군 출신이지만 현역에는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관이 이야기한다고 요즘 군인이 안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분은 지금 보시면 다 그렇게 말하지 군인들. 어떤 장군은 여기 별 달고 나가 엉엉 울면서 나 장관한테 이용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군인 장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군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군인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장관 이야기한테 장관에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운다고. 그리고 그런 거는
계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 현실이 그런 현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리고 또 전쟁이라든지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그런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때는 모르겠죠.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토론회를 가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됐죠?